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오늘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굳건한 친분 관계 위에 양국 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진전시킬 동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뜻하는 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언급한 것으로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여야 협상이 불수령이 될 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언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 협상이 또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묶이면서 더욱 꼬여버린 상황이어서 이달 말 처리 자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1시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 총리는 면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서 시신 39구가 실린 화물 트럭이 발견돼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북아일랜드 출신 트럭 운전사가 체포됐는데 불법 이민이나 인신매매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은 남북 경협이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좌절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핵협상 교착으로 인해서 가로막힌 남북 경제 프로젝트의 진전 부족에 대한 좌절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AP통신은 북미 간 협상 교착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 재개 전망이 흐릿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진짜로 금강산 관광을 독자 개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를 위해 대남 압박을 높이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이번 조치가 남북 간 경제협력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포부를 피력해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중대한 차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오늘 발표한 담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굳건한 친분 관계에 기초해 북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북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계관 고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보도를 주의 깊게 읽었고 김 위원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각별하다고 말했다면서 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작성자들이 냉정식 사고와 편견에 사로잡혀 북한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것이라며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인 만큼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 전기 작가가 집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이 다음 달 발간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끄는데요. 선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는 내용입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 작가인 더그 웨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참모들에 대한 직접 취재를 바탕으로 쓴 전기로 다음 달 26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온 친서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이 편지들을 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슈너는 또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절대로 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슈너는 그 무기는 김정은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여기서 말하는 무기가 맥락상 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유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쿠슈너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전환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쿠슈너는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버지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당부한 만큼 김 위원장으로선 비핵화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의 대북 정책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미 국방부가 무방비 상태로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23일 매티스 전 장관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가이 스노드 그레그가 이달 말 발간하는 신간에서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기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미 국방부가 무방비 상태에서 접했다면서 사전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3분기 국내 경제가 소비와 투자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소비가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성장률을 이끌었던 정부 소비도 전분기보다 1%포인트 크게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5.2%나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0.5%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했지만 기저 효과가 커 전체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재정 여력 부족으로 0.2%에 머물렀고 민간 기여도는 상승 전환했지만 역시 0.2%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연 성장률 2% 달성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7차례나 소환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괴 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재한 11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법원도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고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운용사의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4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PC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증거 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7시간에 걸친 신문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불구속 방어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정 교수 측은 뇌종양 진단 등을 이유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구속을 막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진 못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는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 7시간, 기록 검토 6시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병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유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는데 법원이 이처럼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 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를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사 58일 만에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길게는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면서 다음 달 초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적어도 4가지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남은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언제 불러 조사하느냐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동력도 얻게 됐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11개 가운데 적어도 4개는 조 전 장관과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는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제출되는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속한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증명서 파일이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급조했다는 혐의에는 증거 위조 교사죄,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은 증거은닉 교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펀드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받았고 자택에서 마주친 김 씨에게도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김경록 씨에게는 의례적으로 인사했을 뿐이며 펀드 보고서 수정을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조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수사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의 첫 소환도 이르면 다음 주 초쯤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분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인근까지 행진하며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적폐 판사 탄핵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또다시 진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묶이면서 더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공수처법입니다. 원내대표 외 실무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자동 부의를 강행할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번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의 의견도 우리는 청취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공수처법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수처법과 묶여있는 선거법 처리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모두 6명이 모였지만 역시 입장 차이를 한치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여야 4당과 비례대표 폐지를 앞세운 한국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야 3당의 협력이 절대적인 민주당으로선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부의되면 선거법은 한 달 뒤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갈수록 꼬이는 패스트트랙 방정식만 놓고 보면 이 일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방일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도쿄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면담에 앞서 이 총리는 어제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공식 면담은 오늘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일본 총리 관저, 면담은 10분이 조금 넘게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됩니다. 관심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원상으로 돌릴 만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입니다. 이 총리는 양측이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면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며 면담에 임하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좀 더 세게 하자는 정도까지는 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1년 넘게 중단된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아세안 플러스3,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면담을 앞두고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가 마련한 만찬장에서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대화 분위기를 다진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대화를 촉진한다는 목표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추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한일 당국이 소통할 필요가 있지만 징용 문제는 한국에 계속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다며 양국 정부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는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3도로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과 제주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영동과 영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입니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 부산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성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반려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번동의 사거리에서 25살 최 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56살 성 모 씨의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최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5살 김 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에 탄 차량 옆에서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인천 만수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주변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황동면의 공터에 주차된 24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차량에 옮겨붙자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플라스틱 금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2동과 가건물 1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는데 공장 안에 있던 4명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고등학교 5층 화학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대피했고 실험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무도 없는 화학실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도 남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도 친생자로 추정된다며 36년 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녀들을 상대로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983년 대법원은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마지막 협상이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 협상 대표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종합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를 상대로 올해 정부 예산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계획의 적절성 등을
한국은행을 상대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 전망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종 대만을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지연 회장의 장남 선호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하고 지난달 1일 입국하면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합니다. 앞으로 3년간 10만 명에게 청년 수당을 주고 4만 5천 명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청년 출발 지원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고 있는 청년 수당입니다. 앞으로 3년간 1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중산층에 졸업 후 2년간 미취업 상태인 만 19살에서 39살의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생애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저는 혜택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건 리얼리즘이다. 청년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 내년 5천 명, 2021년과 2022년에 2만 명씩 총 4만 5천 명에게 청년 월세가 지원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만 19살에서 39살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의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은 소득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 규모는 확대됩니다. 자산과 학력 등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기구도 가동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정부의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면접 조사를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정책 발표 후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층과의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청년 수당을 받다가 구직에 성공한 미팅 참여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년 수당에서 섹션으로 저희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저한테는 사회적으로 위로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치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이 같은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필요한 예산은 4,300억 원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달 초 태풍 미탁 당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숨진 부산 구평동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덮고 있던 토사는 대부분 치워졌지만 큰 피해를 본 공장들은 지원 대책이 없어서 도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복구 현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에 오른 굴착기가 쉴 새 없이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공장 지역을 덮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사는 대부분 치워졌지만 나무와 풀로 빼곡했던 산은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공장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쓰레기로 변한 자재들을 치우고 있지만 공장 안쪽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본 공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흙들이 설비를 뒤덮고 있고 일부 구조물들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공장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포장지를 만들던 이 공장에서만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까지 모두 더하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늘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재고로 남아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본 바이어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건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피해 현장을 찾아와 저마다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의 복구 작업은 도로와 하수관 같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 피해는 모두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산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재난 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한 탓에 지자체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토사에 덮여있는 공공시설 가운데 파손이 심한 것만 정부가 판단하는 정식 피해로 집계됩니다. 막대한 양의 토사를 걷어내는 비용은 복구 작업이라는 이유로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 정도인 4억 원 정도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나 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 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산사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토모카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서울 석천동 고분군에서 4.3kg에 달하는 화장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백제 왕릉급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곳이어서 백제 왕실의 화장 문화를 증명하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구수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이 빼곡한 서울 잠실 지역 한복판에 섬처럼 위치한 석촌동 고분군. 근초고 왕릉을 포함한 백제 왕릉급 고분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4.3kg에 달하는 화장된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사람 한 명의 화장 유골이 2, 3kg 정도 된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의 뼈로 보입니다. 굉장히 고온으로 잘 화장이 된 그런 인골이었고 또 인위적으로 인골을 파쇄해서 분골을 했던 흔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매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제 왕실의 장례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돌무지 무덤이 100m 규모로 이어진 초대형 연접식 적석총 형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모꼴의 중소규모 돌무지 무덤 16기와 이를 연결하는 연접부, 화장된 유골을 묻는 매장 의례부를 맞붙여가며 무덤 규모를 확장한 특이한 형태입니다. 발굴 과정에서는 금귀걸이와 유리구슬, 기와, 중국 청자 등 유물도 대량 발굴됐습니다. 이 또한 왕족이나 최고위 관리의 무덤들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연접식 적석총의 발견으로 현재 복원된 석촌동 고분 6기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고분이 묻혀 있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백제왕실의 장례문화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돼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오는 27일은 영화의 날인데요. 단성사에서 첫 한국 영화가 상영된 날을 기념한 겁니다. 100년 한국 영화의 역사이기도 한 단성사, 여러 부침을 겪은 뒤 영화 역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성사는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했습니다. 1962년 나운규의 아리랑을 거쳐 1977년 겨울여자 등이 흥행하면서 명문 극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장군의 아들과 서편제가 연달아 흥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제 영화 인생 최고 회를 서편제가 선물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성사를 보고 있으면 늘 서편제가 화려했던 단성사는 복합 상영관 시대가 열리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차례 재기를 노렸지만 경영 악화로 2008년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한 중견기업이 건물을 인수해 영화 역사관으로 꾸몄습니다. 하나, 둘, 셋! 각종 영화 포스터와 시나리오, 영화 장비 등 어렵게 보존한 자료 5,500여 점. 한국 영화 100년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추억이 많은 단성사가 나이 적은 분들도 이곳이 추억이 가득 든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계속 찾아주기를 소망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단성사. 이제 지난 100년을 비추는 거울이 돼 한국 영화의 다른 출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뿌리, 이제 1000년의 숲으로 갑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국의 한 산업단지에서 시신 39구가 실린 화물 트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사를 체포했는데요. 불법임이나 인신매매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 에식스주의 한 산업단지. 빨간색 트럭 앞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1시 40분쯤 이 트럭에 실린 컨테이너 안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모두 39구나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북아일랜드 출신 트럭 운전사를 체포했습니다. Emergency services attended, but sadly all 39 people inside the container had died. Early indications suggest that one of these people was a teenager. The rest are believed to be adults. 이 트럭은 지난 19일 웨일스의 항구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nd I'm completely and utterly shocked and devastated that that's actually happened here today, especially in this area. 존슨 총리까지 나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The whole House will be shocked by the appalling news that 39 bodies have been discovered in a lorry container in Essex. This is an unimaginable tragedy and truly heartbreaking. 영국 언론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입국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중국인 58명이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인신매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마침 이 송환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던 여자친구 살해 용의자가 석방됐는데요. 이 살해 용의자를 어떻게 데려가느냐가 홍콩과 타이완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베이징 강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타이완 여행을 하던 중 함께 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20살 홍콩인 찬퉁카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촉발한 송환법안을 추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찬퉁카이는 여자친구의 카드를 빼내 쓴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홍콩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찬퉁카이는 타이완에 가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도 백지화는 됐지만 송환법의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타이완으로 건너가는 방식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홍콩에 경찰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계산입니다. 没有所谓的自由行的背包客的问题只有逮捕
没有自首的问题。 하지만 홍콩 정부는 타이완 경찰이 홍콩에서 범죄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홍콩 정부는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我根據立法會議事規則第64(2) 條，正式宣布撤回條例草案。 중국 정부도 타이완 경찰이 홍콩에 들어와 범죄인을 압송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석방된 찬퉁카이는 당분간 홍콩에 머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 문제가 한 개인을 떠나서 중국과 홍콩 그리고 타이완 간의 미묘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연일 중국 비판에 나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악의적인 날조를 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 전통기금회 연설 때 중국이 협박 부패를 국가 관리의 도구로 삼는다고 지적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으로 공명정대하다면서 국제관계에서 악의적으로 날조하고 다른 나라를 먹칠하는 행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적으로 휴전하기로 했다면서 터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터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 큰 성공이 있었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어 터키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조건부 휴전을 영구화하기로 했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I've therefore instru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lift all sanctions imposed on October 14th. So the sanctions will be lifted unless something happens that we're not happy with.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터키 국방부와 에너지부에 대한 제재와 터키 내무 국방 에너지 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키와 러시아가 합의한 안전지대가 두 나라에 의해 운영되면서 터키의 군사공격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로 생긴 힘의 공백을 러시아가 채우는 셈이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회 의원들은 터키와 러시아가 합의한 안전지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를 겨냥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성공으로 정리했지만 유럽연합에서 반발이 생기면서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닌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 의원 20명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하원 비공개 청문회에 난입해서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의 증언을 막았습니다. 이들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탄핵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하루엘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국회의사당 보안 영역을 침범해 탄핵 조사를 방해하고 증인을 협박하려 했지만 전반적인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믹 멀베인이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후임으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구체적 인물이 거론될 정도로 경질성의 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를 결코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멀베이미 대행의 경질설은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트럼프 진영 내에서 나오던 차에 미국의 군사 원조 보류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 압박 차원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인 발단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도 정당 청백단의 베니 간츠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대통령 관저에서 간츠 대표에게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간츠 대표는 자유주의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정부와 이스라엘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간츠 대표가 앞으로 28일 동안 다른 정당들과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밤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강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출근길 크게 쌀쌀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 15도, 부산 약 17도로 1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 광주는 2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구름만 많은 서쪽 지방과 달리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영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와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습니다. 서울 15.9도, 강릉 14.8도, 대구 15.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청주 22도, 창원과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